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6강은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드디어 일본이 전국을 통일한 후에 그 힘을 이제 조선에 이제 쏟아붓게 되죠.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적어도 15만 명 이상의 군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낼 수 있는 그 힘은 그만큼 일본이 이제 경제적, 군사적 수준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임진왜란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자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큰 틀의 역사적 이해가 필요해서 이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냐? 이제 임진왜란은 진짜 속수무책을 우리가 당했죠.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한 달 만에 한양이 뺏겼고, 일본은 그대로 한양을 쳐서 이제 평양까지 오게 되고, 이제 일부의 동쪽 가등청정, 갓도 기요마사는 이미 이제 원산을 거쳐서 함경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 기또 가요마사 가등청정이 이렇게 좌회전해서 압록강 쪽을 막으면 이제 선조는 체포가 되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국왕이 잡히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변수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명군이 들어오게 되고 조명연합군과 바다에서의 이순신 그리고 육지에서의 권율 이런 장군들의 등장으로 이제 임진왜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조선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6개의 승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초기 패배를 뒤집고 이제 균형 있게 대치하는 국면으로 만들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웅치와 이치입니다. 이 웅치와 이치는 충청도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두 개의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험준한 산맥은 아니지만 이걸 넘어야만 호남으로 돌아오게 되고 호남을 뺏기게 되면 곡창지대를 뺏겼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끝이 나고 만일 일본이 그때 당시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예, 땅을 차지했다라면 아마 삼남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일본의 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웅치 이치 전투에 바로 권율이 왜군을 막음으로써 부산서부터 서울 한양까지 이어지는 일본 왜군의 긴 보급로와 전선이 중간중간에 격파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서울에 있던 왜군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기 그 쭉 보면 여기 이제 7번째 이렇게 쭉 오게 되면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행주대첩이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왜군은 경상도 쪽으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이 6개 전투가 있었던 거고 7번째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치 이치 전투 바로 이날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선도 대첩을 승리하고 또 하나는 어, 이 호남을 북쪽과 남쪽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중간에 허리를 치고 왜군이 쳐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주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왜군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게 바로 행주 대첩. 그래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퇴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천성 수복 전투입니다. 이것은 경상도 영천입니다. 자, 일본군이 있는 부산 쪽에 있는 본진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중간중간에 의병들과 관군들이 이제 거점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오늘 함경도를 거쳐서 선조의 북쪽을 막아서 조선을 점령하려고 했던 일본 왜군의 야욕은 바로 북간대첩으로 정문배 북간대첩으로 그것이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의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양의 후방에 있던 황해도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잡으려던 왜군의 의도를 깬 게 바로 연안입니다. 황해도 연안. 그래서 연안성 전투에서 이정염이 이기게 되고 이 영천성 수복 전투와 함께 바로 경주 지역을 박진이 탈환하게 됩니다. 9월 달에. 자,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는 일본 왜군이 주도권을 잡다가 7월, 8월, 9월이 되면서 이제 반격 작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마지막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결국에는 연안과 경주가 탈환됐고 진주 대첩을 통해서 호남까지 뺏기게 되니까 남은 것이 어디냐? 서울과 부산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허리가 끊어지면 이들은 엄청난 고립감을 갖게 돼요. 그때 이제 바로 평양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행주대첩에 승리하니까 그들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래서 이것을 조선의 반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7개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 전투를 임진왜란 5대첩 또는 줄여서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옹치 이치 전투와 북간대첩은 5대첩이지만 3대첩에는 들어가지 않고 한산도, 그다음에 진주, 행주대첩을 임진왜란 3대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오늘 경상도에 묻고 일본과 명나라에서의 지루한 협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삼남에 대한 지배권을 달라. 그리고 우리 권율과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 고립됐던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풍신수길이 군대를 보내서 전세를 확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군들은 왜 그렇게 초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패전하게 됐느냐? 그것은 일본이라는 특별한 전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은 약 한 100여 개 이상의 작은 영주들이 나눠서 갖는 봉건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가 지배하는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그리고 영주가 허가해도 상대 봉건 영주가 적대적이라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와 영주의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거나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조선을 침략해서 점령하면 그 점령지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관찰사라든지 현감이 항복하면 백성도 다 항복하고 그 땅은 당연히 영주의 땅으로 올 줄 알았더니 전혀 다 의병이 일어나고 다 도망가고 도대체 일본인들 사고 속에 없는데 거기다가 예, 봉건 영주의 우두머리였던 우리가 말하면 일본에서 쇼군 장군인데 여기는 국왕이죠. 아, 국왕이 도망가 버리네요. 봐.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어 그 육군 중심이기 때문에 수군은 수송 목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본관 영주별로 군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5만, 19만이지만 따지고 보면 영주 한 명이 이끄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소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거점을 잡고 3천에서 5천만 있어도 방어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사실은 분열된 국가인데 일부 외병은 자 그리고 수군은 강력한 힘을 못 가졌어요. 왜? 이들은 전투 목적이 아닌 수송 목적으로 왔고.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전투 목적의 수군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큐슈 지역이 원래 수군이 막강했는데 그 수군들이 중국 남부 쪽으로 가서 거기에 묘족이나 이 소수민족과 함께 거점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쪽에서 얘기했던 척계광의 그 항해 그러니까 일본군을 왜군을 몰락시켜서 그때 왜군이 3만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구주 지역, 큐슈 지역의 수군이 전멸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대항할 만큼 수군 전략이 없었다는 것도 무지 중요한 왜군 패전의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들의 가신과 병력을 그러니까 영주의 가신들은 병력의 손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마다 상대방 영주가 가서 싸워서 죽어주고 이겨주면 모를까 자신의 병력은 되게 아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연합전투를 하더라도 무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왜군이 임진왜란에서 패전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일본이 패한 5가지 이유는 이렇게 선조의 도망입니다. 몽진. 그러면서 선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심체가 있었고 선조는 자신이 사로잡힐 것을 대비해서 광해를 새로운 중심체, 그걸 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조, 조정을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2개의 구심체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은 비록 초기에는 당했지만
무기체계가 월했습니다. 이런 무기체계는 세종대왕 때 거의 완성됐던 무기체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은 지리지형, 곧 일본처럼 평에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우리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역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각지에서 의병들이 전민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군들이 분산된 왜군들, 전선이 길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조선 의병에서 보급이 힘든 것도 옵니다. 그래서 그 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남으로 왔는데 결국에 웅치 이치전투와 한산도 대첩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결국에는 여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침략이 진주인데 이걸 막음으로써 곡창지대인 호남의 보급이 조선을 살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이순신 장군의 해상 제해권. 그래서 일본의 모든 수송로가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길게 이루어졌고 이듬해 2월 달에 바로 이쪽 한주 대첩에서 패배하면서 일본군은 조선의 절반을 지배했지만 그것은 어떠한 그 지역을 점거한 게 아니라 선의 점령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이 부산 쪽으로 쭉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7년에 걸친 전쟁의 상당 부분은 이제 1592년 3월부터는 거의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이 159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전술적 승리. 그것은 말 그대로 전민항쟁이 가장 큰 겁니다. 예, 의병이라는 거, 군인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은 비록 이 재승방약으로 전술 체계는 상당히 예, 일본의 왜군의 대규모 침략에 막아내지 못했지만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어졌던 우월한 무기들은 곧바로 재생이 돼서 결국에 무기의 다양성, 특히 수군에서의 총포는 일본군을 격파하는 제1등, 그리고 현지의 지리 지형을 이용한 현지 전략, 그리고 일본은 봉건 영주로서 일본군은 분산이 됐다. 그리고 조선은 이순신과 권율이라는 육지의 이순신, 바다의 아니 육지의 권율, 바다의 이순신이라는 이런 걸출한 두 사람의 사령관에 의해서 일본군을 막아낸 요소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은 전술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승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이게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고 국토는 피폐화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고 그래서 오히려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패배에 가까웠던 그렇지만 일단은 왜군을 몰아침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 이후에 조선이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는 조선인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임진왜란을 지휘했던 유성룡이 징비록을 남기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일본을 싸워서 일본을 격퇴했지만 그 이후에 1900년대는 그냥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일본군한테 그대로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러면 징비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 지하에서 우리 유성룡, 영의정 유성룡, 이순 장군을 추천했던 유성룡의 통곡이 아마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간략한 예, 정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6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